이번 시간에는 경영환경 변화의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사회가 형성된 이후 인류는 크고 작은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것을 축적해 왔습니다. 기술과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1784년 최초의 기계식 방직기가 만들어지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특히 수력이나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적기의 개발은 섬유산업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고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라고 일컫습니다. 산업혁명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면서 1870년에 신시내티 도축장에서 사용되고 있던 컨베이어 벨트를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조립 공정 라인에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생산량의 일대 혁명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2차 산업혁명이라 일컫고 있는데요. 컨베이어 벨트나 전기 동력에 의한 대량 생산 체계를 말합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특히 헨리 포드에 앞서 프레드릭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 노동자, 즉 작업자의 작업 현장에서 작업 행동, 모션과 작업 동작과 작업 동작의 시간을 체크함으로써 표준 동작과 표준 시간을 만들어내었고 이를 통해 표준 작업량을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노동자의 작업 동작을 표준화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경영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전에 숙련 노동자나 미숙련 노동자에 의해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던 블랙박스, 즉 인간 개개인의 작업 수행 스킬에 의존하던 생산 방식을 경영 관리의 개념으로 작업장에서의 작업자의 업무 동작을 표준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 입사하는 신입 노동자의 업무 동작을 훈련 개발을 통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 교육훈련 관리를 시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생산량의 증대와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경영학의 시작이고 경영관리의 시작입니다. 즉 1차 산업혁명은 방직기와 방적기라는 기계가 발명되고 섬유 산업을 기계화시키는 그런 혁명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작업 동작의 표준화와
관리 방식의 개발, 2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는 매우 큰 의미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과 생산량의 향상은 전 세계의 모든 산업에 확산 보급됨으로써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학 기술의 발명과 개발과 발명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대학의 발달과 확산, 그리고 학문 분야의 세분화로 더욱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산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지식을 다시 산업 현장과 사회 경제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는데 1950년을 전후해서 기존의 계산기에 불과했던 그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진공관이라는 부속품을 사용하여 거대한 컴퓨터를 만들어 계산에 이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ENIAC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이런 슈퍼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통신기술의 발달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자기술과 정보기술, 통신기술이 결합되는 이른바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정보화혁명이라고 하죠. 자, 최근에 들어와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기반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체계가 개발되었는데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등, 특히 인공지능에 기반한 딥러닝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어널리스 기법의 등장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술혁명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과 발전은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켜 왔는데 그러한 기술 발달과 발전, 인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기업이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신소재와 같은 기술들이 인류의 삶을 바꾸었고 종이, 화약, 나침반 등등도 인류의 삶의 역사를 바꾸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구텐베르크가 유럽에서 금속 활자와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기를 발명해내고 전에 3년 동안 옮겨 적었던 성경책을 불과 며칠 만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발명함으로써 일대 지식혁명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죠. 과거에는 수력이나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산업혁명을 통한 증기기관에 있어서 전에 나무를 태우던 목탄에서 땅속에 있던 석탄을 채굴 해서 석탄을 증기관으로 이용하는 동력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인류의 삶은 또한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물려서 전기,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이 활용되기 시작되었고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자력이 실용화되어서 무기뿐만 아니라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학산업의 발달은 합성 고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고요. 듀폰사가 나일론이라는 섬유를 발명해냄으로써 패션 산업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결국 인간의 삶에 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방용품이나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등장은 가정주부들이 가사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 일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고 냉동식품 또 인스턴트 식품 등은 인간이 더욱 편리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백신이나 페니실린의 개발은 인간의 전염병,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해주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경제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소아마비 백신이 1954년에 개발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죠. 복사기가 1938년에 만들어졌고 제트엔진은 1930년에 1939년에는 헬리콥터 1940년에는 레이더가 발명되었습니다. 자동차에는 전에 변속장치 즉 기어가 없었는데 자동차 변속장치가 1939년에 발명되었고 날개 달린 자동차가 1920년에 만들어졌지만 상용화되지는 못했고요. 최근 들어와서 드론 택시나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와 함께 발명되거나 개발되어서 일상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927년에는 텔레비전이 그 이전에 텔레비전이 개발되었고 3 1년에는 비디오 전화, 47년에 휴대전화,
그리고 34년에는 주파수 등이 나왔고요. 뮤추얼 펀드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1924년에 뮤추얼 펀드가 발명되었죠. 이 뮤추얼 펀드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들어와서나 우리 투자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홀리데이인이라는 프랜차이즈 여관이 개발되어서 여행 산업을 촉발시키게끔 되었고요. 컨테이너라는 것이 개발됨으로써 전 세계의 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딥러닝, 로봇과 같은 그런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또한 인류 사회가 매우 큰 변화와 질적 향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고객의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끔 하는데 기업이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제품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기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용어가 쓰기 시작되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새로운 기술 변화를 기업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채택하여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활용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업 생존과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는 미래의 기술 변화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해야만 하고, 특히 자사의 제품 서비스 내지는 경영관리 방식에 새로운 신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도입하고 적용, 확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경영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경영 환경 변화의 핵심 동의는 크게 기술 변화의 고도화와 인간 욕구의 다양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 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죠. 경영 환경 변화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경영 활동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생존과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기술 변화의 고도화와 인간 욕구의 다양화라는 두 가지 변화 동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새로운 사회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 변화의 원천으로 매우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과학기술이죠. 인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과학기술의 예들을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과학기술에 대한 경영자가 집중과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날로 그 수명주기가 급속도로 짧아져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들이 서로 결합되는 이른바 기술의 고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고도화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과학기술혁명이라고도 하죠. 제너럴 일렉트릭스는 미래의 기술로 극한 상황을 견디는 기계, 내구성 및 내열성이 뛰어난 슈퍼 소재, 기계와 사람 또는 기계를 연결하는 산업 인터넷, 뇌의학, 뉴로사이언스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공장, 발전 시스템, 특히 수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전기 발전이 우리 생활 주변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발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과학기술 혁명의 내용이 되고 있고, 전기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술 및 5G 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물 인터넷이나 로봇 시스템, 그리고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현실화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 통일은 인간 욕구의 다양화죠. 기술 발전 못지않게 사람들은 욕구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간 가치의 다양화다, 욕구의 고차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색한 표현이 하지만 인간 존재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술 변화의 고도화와 인간 욕구의 다양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영환경 변화의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죠. 먼저 지식정보 사회가 전개되었고, 앞으로 더더욱 이 사회의 성격은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전자공학, 정보통신 등에 기초한 정보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는 지식정보 사회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끊임없이 해내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엘빈 토플러는 일찍이 지식정보사회라고 하는 미래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지식이 권력의 원천이 되는 권력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권력 구조 전체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그런 정보전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기실 그런 정보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드러커는 지식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가장 지배적인 경쟁 우위 요소가 바로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20세기가 21세기 지식 정보사회가 도래하도록 1년의 가치대의 위상을 바꾸었고, 권리적 형태를 갖는 부의 가치와 중요성도 줄어드는 대신에 두뇌의 힘, 즉 지식과 정보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세상으로 바뀐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이런 지식, 정보, 사회의 특징은 생활 양식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권력의 원천이 변동되며
탈비즈니스 사회의 출현으로 컨버전스 정보 공유가 진행되고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지식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탈비즈니스 사회가 출현하였죠.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행정에서의 그런 변화보다도 정보사회와 지식사회의 이행으로 인해서 지식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탈비즈니스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가 디지털되고 이전까지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던 각 분야가 서로 융합하고 결합돼가는 이른바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산업, 다른 분야로 여겨지던 것들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하나로 융합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 양상은 기업 경영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컨버전스란 서로 다른 것들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나 기능,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런 현상은 이미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예측을 하기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신산업이 또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든 용어인데 물리적 사물과 컴퓨터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가상 모델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자산 대신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모의 실험을 함으로써 실제 자산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유비쿼터스란 기업경의 새로운 조류인데 라틴어 유비퀴타스에서 유래한 말로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우리는 유비쿼터스라 얘기를 하는데요. 유비쿼터스가 진전이 되면 가정이나 자동차는 물론 전상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컴퓨터 사용자 수도 늘어나서 정보기술 산업의 규모와 범위도 그만큼 커지게 되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려면 광대역 통신과 컨버전스 기술의 일반화, 정보기술 기기의 저가격화 등 정보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또한 블록체인, IoT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보면 2022년까지 약 16조 원에서 20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호주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죠. 우리나라 하나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은행 등도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가입해가지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래할 사회의 모습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플로러스틱 소사이티라는 것인데
사회의 권력이 특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조직과 집단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를 말하죠. 다원주의 사회는 많은 이익 집단들이 서로 다른 이해 관점을 가지고 사회적 자유를 제고할 수 있으며 사회적 균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는 다원적 이해와 제도적 전문화에 따라서 상호 의존적인 형태로 변화하여 가고 있고 여러 집단들의 권력이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 의사결정은 의사소통, 타협, 협상, 합의 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원주의 사회 특징은 동질성과 다양성의 공존, 이익 집단들에 의한 사회 구조의 변화, 공정 경쟁의 기회 부여, 도덕성과 시민정신의 강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는 동태적입니다. 고정적인 성격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집단이 대두고 그 집단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잃는 계속적인 변화 과정을 겪게 되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 구조의 형태도 크게 변화되죠. 소규모의 자유기업들이 점차로 성장해서 대규모 기업으로 발전하고 기타 사회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각종 사회단체가 형성돼서 이익 집단의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다원주의 사회는 또한 모든 종류의 사회 집단에게 이익 표출의 권리를 허용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 및 집단들에게 권력 획득을 위한 공정 경쟁의 기회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죠. 또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경쟁 지향적인 현실 세계와 제도 장벽 때문에 경영자들이 타락할 우려가 있다라고도 봅니다. 시민 정신이 강조되기도 하죠. 다음 특징은 글로벌 사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사회화가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는 기업에게는 경제적 행위가 국가에서 더욱 세계로 넓어지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을 의미하죠. 세계 경제가 국내외 경제의 구분 없이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장이 되는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역 자유화, 또 시장의 글로벌화, 생산의 글로벌화 등이 글로벌 사회의 특징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특징은 세계 경제를 통합시킨다는 것이고 경제 번영의 시대가 도래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글로벌 기업이 보편화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지식과 정보가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기업의 글로벌화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기업, 다국적 기업이 본국에서 하던 그런 기업 활동 방식을 고수하거나 강요하면 해외 진출 지역의 지역 주민이나 고객들 또는 정부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당 지역 국가의 기업 활동을 포기하고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선진국의 자본이 후진국에 진출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일방적인 글로벌 자본주의가 아니고요. 기업이 스스로 성장, 발전하고 세계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런 기업 활동이 인류 복지에 공헌할 수 있다는 문화적 가치의 바탕을 둔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인류와 함께 공존, 공용하고자 하는 세계주의, 즉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정보통신 및 기술의 발전, 운송 및 수단의 발달, 그 결과 세계가 하나의 단일 경쟁권으로 포함되는 글로벌 경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특징으로는 세계 경제의 통합, 경제 번영의 시대 도래, 글로벌 기업의 통합, 보편화, 국경을 초월한 지식과 정보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사회는 첫째, 세계 경제가 통합된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죠. 무역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세계 무역 시대가 국경을 초월한 상호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투자 시대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 단일 경제를 전제로 이루어지던 무역보다 국경을 초월한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자유로운 세계 투자 및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적 통합 경제권 또는 경제 블록이 형성되죠. 경제 블록은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미주 자유무역권, 안데스 그룹, 남미 남부 공동시장, 중미 공동시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APEC, 동아시아 경제회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간 화협정, 긴밀화협정, 유럽연합,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중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등등 전 세계는 세계화와 함께 경제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단일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경제 번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2019년이죠.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가 2020년 1월부터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화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파급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전 세계는 국가 간 무역 체제에서 하나의 세계적 단일 경제 체제로 옮겨감으로써 높은 세계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가 지역적 광범위성, 세계 인구의 3분의 10분이 시장 잠재력, 높은 교육이나 교육 수준으로 나오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 단계를 거친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 태평양 지역 국가로 이동해가고 있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 단계를 넘어선 글로벌 기업이 가장 보편적인 기업 형태로 출현하게 될 것이죠. 글로벌 경제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회에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지배되며 지식과 정보가 경제적 부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의 발달은 세계 경제와 사회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있죠. 과거에는 국제전화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려고 그러면 3분만 하더라도 1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스카이프나 카카오 보이스톡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 개인들은 무료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술의 변화, 인간 존재의 혁명은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일으켜 왔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영자는 기업에 대한 위협 요인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한 발 앞서 미래의 변화를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미래 변화를 빨리 읽을 수 있을까요? 미래 변화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미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미래학의 학문 분야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미래의 사회 변화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전 세계의 각종 연구소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탐독하고 추론해보고 상상해보는 그런 훈련을,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속도 추세 곡선입니다. 1750년부터 2050년 사이에 수송수단의 출현을 하나의 도표로 표시를 한 것인데요. 조랑말 속달 우편으로부터 열차의 출현, 자동차의 출현과 보편화, 항공기, 제트기, 미사일, 우주선, 그리고 은하계 간의 우주선 등등을 상상해 보면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상이 저런 속도를 갖고 있는 운송수단이 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상상 속에서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 것이 생존하고 고객들에게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 통계청이나 이런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는 건데요. 보시면 인구 감소와 인구의 증가 이런 것은 경영 환경에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출생률은 낮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증가하는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비율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장과 고객의 속성의 변화를 초래하겠죠. 또한 시장의 절대적인 규모도 변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환경 변화를 빨리 읽을 수 있는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트렌드 분석 기법입니다. 미래는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직관력에 의한 판단과 데이터 및 정보에 기반한 분석과 판단력을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렌드 분석 기법을 활용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변화가 커져오는 사회,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현상을 말하는데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트렌드 서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기술의 출현과 관련 기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정도 및 변화의 내용,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습관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것이 중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인지 아니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인지를 잘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렌드는 거시적인 영역에서 자리 잡은 메가 트렌드, 일부 영역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트렌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패드, 유행이 있기 때문이죠. 트렌드 분석 시 키워드를 추출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회 역사적 변화 분석 연구를 통해서 도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국내 식품시장 트렌드 또는 세계 식품시장 트렌드, 소비 트렌드, 신세대 가치관 의식 조사 등등 많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죠. 시장 수요의 변화 트렌드를 예측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들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영 환경 및 시장의 변화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있어 고려할 요인들로는 첫째가 신기술의 출현과 그에 따른 변화. 기술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죠.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제품들이 아날로그 기술의 제품들을 시장과 삶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두 번째, 소득 수준의 변화죠.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택하고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구 통계 및 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수와 구성비 및 가족 구조의 변화는 사회 니즈의 변화를 초래하죠. 네 번째는 사회 정치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정치 시스템, 법 제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이랜드는 1983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취해진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자율화 조치에 의해서 이화여대 앞에서 자그마한 옷장사를 하던 가게에서 이랜드 그룹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상품의 출현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상품 등장은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인식까지도 변화시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경영자는 미래 경영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기업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